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을 강행하기 위해 꺼낸 민주당의 카드는 꼼수 카드였습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을 탈당시켜서 야당 몫의 안건 심의위원으로 지정을 해서 강행시키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을 어긴 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비판입니다. 잠시 후에 이 물음에 대한 대답들 쫓아가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상대 파트너 정당들이 모두 반대하자 입법을 강행시키려고 자당 소속의 의원이 꼼수로 위장 탈당을 하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개국 이래?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꼼수입니다. 입법 폭주라는 조간신문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경악! 이 민주당의 위장 탈당 카드에 경악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동아일보 3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장 탈당 사보임 꼼수,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얘기 나옵니다.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피력한 양양자 의원도 경악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무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둔갑될 것이다 라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고령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행 때문에 75세의 김진표 의원을 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이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보고 있냐? 그럴 거면 국회의장 뭐하러 거기 있냐? 라는 국회의장 무능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선제 타격. 야, 이거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가시화됐을 때 우리 군이 미리 타격한다. 선제 타격, 안보에 나오는 용어인데 전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외의 인물의 의외의 발언. 서울시장 공천, 컷오프 위기에 처한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해지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컷오프 시키려는 건 이재명의 정치 복귀를 막기 위한 선제 타격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거 묘하게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의 계파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조짐이 나옵니다. 선제 타격. 진실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비명. 한국일보 12면 기사입니다. 밀가루 값이 2008년 이후 최고. 짜장면 값도 올랐다죠. 8,000원 넘은 칼국수 등 먹거리 비명. 우크라 사태 탓 통당 400불 돌파. 물류난까지 겹쳐서 한 달 만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짜장면 가격도 전년보다 9%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서민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많은데 이거 참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미련.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돈 더 준다고요? 미련 없이 직장 옮긴다. 요즘 2030 세대의 또 하나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평생 직장 이런 말 없어진 지 오래인데 몸값이 최우선이다. 대기업에서도 돈 더 주면 미련 없이 대기업 버리고 다른 직장 옮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걱정하고 있답니다. 젊은 인재 유출 걱정.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서 갑자기 휴가 쓰는 직원들을 잘 봐라. 이거 하이닉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의 대선 후보가 되어 다시 합류한 박용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위장 탈당까지 꼭 해야 했습니까? 그래서 통과된다 한들 국민들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과정의 민주주의도 매우 중요한데 민주당이 꼼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논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기자생활 13년 만에 위장 탈당. 입법 강행을 위해서 위장 탈당까지 하는 경우는 기자생활 13년 만에 전 처음 봤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 대체적인 조간신문들,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거는 입법 폭주다.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검수완박 강행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민주당이 꺼내 들었는지 함께 보시죠. 안건 조정위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다수당의 입법 독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 쟁점 법안은 90일까지 논의하게 좀 생각해라, 수기해라. 밀어붙이지 말고 논의해라, 시간을 가져라, 쿨링 다운해라 라는 역할입니다. 이게 법정신입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이 민주당 몫의 3명, 국민의힘의 2명, 무소속 1명인데 3분의 2 동의 시 안건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소속 1명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런데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반대한다라고 나서자 민주당이 그러면 뭐 누가 하나 탈당시키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민영배 의원이 정말로 선의로 먼저 탈당했다고 밝혔던 걸까요? 논란의 영역입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사보임시켜서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위장 탈당으로 둔갑을 시켜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재명 기자? 과거에도 참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시켜서 의원 꺼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다른 정당에 내 의원을 꺼줘서 그 정당을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니까 셀프 제명을 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지만 이런 위장 탈당 참 헌정사에 또 길이 남을 하나의 또 민주당에서 참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도 얘기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논쟁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수기를 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야 동수로 3명을 하고 또 야당 몫으로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의원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정당 의원까지 반드시 포함시켜 논의를 해라. 그 얘기는 거대 여야만 의견을 나누지 말고 정말 모든 의견을 다 같이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거꾸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민주주의 유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속도 대신에 합의된 방향을 택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이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들을 악용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예. 이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어디까지 폭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폭주에 대한 결과로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이라든지 폭주된 결과로 2021년 재보선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선에 또다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성을 했지만 그 반성이 전부 다 선거용 쇼다. 이렇게밖에 비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장 탈당의 무소속 둔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을 오래 취재했었는데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했던 사례를 많이 봤는데 여당을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것, 입법 강행을 위해서 이번에 전 처음 봤습니다. 앞서서 양양자 의원이 반대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거일지 몰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이제 양양자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뭐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책이
위장 탈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님, 명백히 법 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여당이? 저는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합니다. 결연히 반대하신다. 사법개혁의 근본 정신,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검수완박의 강수가 최종 강수가 꼼수라니요.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사법개혁,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리 원내 지도부는 야, 묘수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묘수가 아니라 그거 꼼수예요. 국민들이 아는 꼼수는 절대로 용인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지난 5년 동안 어쩌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됐죠. 그때마다 그 원칙과 약속, 국민과의 약속 사이에서 이제 멀어져가는 결정들을 자꾸 했어요. 위성정당 때도 그랬고요. 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기로 결정하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상황 논리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소탐대실의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고 다 상황 논리가 있죠. 그러나 이 소탐대실로 자승자박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걱정이 저는 듭니다. 우리 원내 지도부가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길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고 축구 제가 자주 비교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미식 축구가 아니라 월드컵 치르는 축구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느닷없이 공을 들고 손으로 공을 들고 뛰면 그걸 이해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규칙에 뭐 그런 말은 없죠. 침대 축구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침대 축구를 하게 되면 관중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야유해요. 물병 예. 던져요. 심판도 옐로카드를 내밀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이 마치 규칙에는 없으니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규칙, 축구의 규칙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지키니까 온 인류를 감동시키는 드라마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경기가, 그 게임이. 저는 민주당이 더 넓은 길,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길을 찾기를 촉구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의 뭐 강력한 소신 발언이 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검수안박의 초강수가 꼼수가 돼서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축구하자더니 미식축구처럼 공을 손으로 들고 뛰면 안 된다. 이 길은 멈춰야 된다라는 강력한 돌직구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초유의 편법 탈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상민 의원,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 헛된 망상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저희 돌직구 출신이죠. 조응천 의원,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본인 대신에 민영배 의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양양자 의원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경악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악스럽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정치를 그만둔 일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했다. 경악스럽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정의당은 어떻게 봤을까요? 정의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민영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모렴치합니다. 국민의힘도 격앙된 반응입니다. 법꾸라지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려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안건 조정위의 본래 취지를 짓밟는 민주당의 꼼수 중의 꼼수야말로 그토록 민주당이 비판에 맞지 않던 법꾸라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공깃돌인가? 국회의원들을 장기판 졸처럼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 것인가? 위장 탈당 쇼를 벌이는 민주당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고 모렴치하다. 민주당 내부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민, 조홍천 그리고 오늘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꼼수고 지도부가 멈춰야 한다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역할을 하셔야 한다라고 국회의장 역할로를 강조했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민주당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의장님께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 복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포함해서 소신 발언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체적인 조간신문의 반응은 이건 너무 꼼수다, 입법 폭주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 영영이 탈당시킬 거 아니잖아요, 민영배 의원. 그렇죠. 다시 뭐 일이 민주당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된다면 다시 또 복당을 하겠죠. 복당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뭐 저렇게 탈당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정의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일반 뭐 조간신문의 사설도 그렇고 이 정도면 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가 요즘 보면 이렇게 그 카톡으로 정보나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민영배 의원님 뭐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탈당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내용이 없어서 민주당에 무슨 소신 의원이 또 하나 탄생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조금밖에 또 하나 이렇게 조금밖에 뭐 이렇게 가는 분이 생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위장 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다.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2년 전에 우리 코로나 막 시작되고 어려울 때 문재인 대통령 그 하시는 국정 잘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힘을 사실은 민주당이 몰아준 거예요. 180석 만들어줘서 그래 야당이 좀 견제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 어려운 지점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라고 그리고 코로나 잘 극복하라고 이렇게 표를 몰아줘서 다수당 그것도 엄청난 다수당을 만들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준 건데 결국엔 그동안 보면은 그냥 국회를 놀이터 삼아서 그냥 농락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뭐 서민들 어려운 거 힘든 거 뭐 지금 정권 이해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중에 하나도 없고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 근데 그 무언가도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뭐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민주당 혹은 청와대 이 안에 무슨 20명 살려야 된다는 그 무언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뭐 경악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발 좀 민주당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국민들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 소위 위장 탈당, 이 법적으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 민주당 내부에서 불법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의 취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13년간 동아일보 채널A의 기자교육을 받으면서 이해하고 배운 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를 설득해가고 협상을 해 나가는 게 의회 정신이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국회의 이유라고 들었는데 협상이나 설득을 하지 않고 뭔가 꼼수를 선택했다. 자, 이거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위장 탈당?
국회법과 관련 규정상 법적으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예. 꼼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정신이 위배되는 것이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될 필요도 있겠죠. 사실 오늘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법사위 통과는 무난해 보이는데 문제는 본회의 상정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사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고 하면 180석을 확보하여야 그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인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회기 쪼개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부터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보임 사태를 두고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한 국회의장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중재에 나설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중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중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당의 시각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주제 자체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수사와 기소는 마땅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다른 쪽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국회의장을 비롯한 어느 인사가 중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중재가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결국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조간신문들의 사설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지향하는 이념은 좀 상이하죠? 함께 보시죠. 자, 조선일보 사설. 국회 장악 정당의 양심 상실, 이성 상실, 정쟁 넘은 국가적 사태다. 이 상식밖의 일을 위해 국회를 장악한 거대 다수당이 양심을 내던지고 이성을 팽개쳤다.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닌 국가적 사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보시죠. 꼼수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비상한 결단이다. 이 위장 탈당을. 자, 민주당에서 비상한 결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당 정치를 희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걸 비상 결단이라고까지 포장하는 행태에 한겨레신문이 좀 분노한 것 같아요. 민 의원이 탈당한 지 얼마 안 돼 민주당은 안건 조정이 구성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기소권 분리에 설사 동의하더라도 민주당의 무리한 속도전은 거대 정당의 오만과 독주로 비춰 여론에도 좋지 못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오만 독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자당의 지도부를 향해서 멈추라 이제 라는 소신 발언을 한 박용진 의원님, 국회의장께서 중재 역할을 하실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순방도 미루셨고 언론중재법, 논란이 많았던 언론중재법도 국회의장이 그랬죠. 민주당을 멈춘 바 있습니다. 소위. 자, 의장께서 이 위장 탈당 모습까지 지금 지켜보셨잖아요. 자, 어떻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박병석 의장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요. 예. 또 그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인정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의 정신은 사실은 이제 협의와 논의, 합의의 정신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GSGG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뭐 앞글자를 딴 약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초선 의원에게 들어가면서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제동장치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선 전에 큰 어떤 뭐 여야 정쟁, 충돌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 역할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0석이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미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인데 반대, 예.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반대, 그리고 뭐 정의당도 현재로서는 이제 반대 입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나머지 방법은 국회의장의 어떤 동의와 또 이제 국회의장이 이끌어주는 안건을 상정해주는 혹은 조정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러려면 이제 국회의장의 동의를 민주당이 끌어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드렸던 넓은 길로 가라. 원내 지도부가 지금의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여기서 멈추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을 찾아라라고 하는 말에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그 산을 넘도록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쨌든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반드시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다른 어떤 그 우회로가 아니라 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회의장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길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과 그 길이 이렇게 위장 탈당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도 원론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훨씬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는 것도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는 데다가 그거를 통과시키는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막 초읽기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조급해 보이는 하는 거, 이거는 더 그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요. 소탐대실, 그래서 자승자박의 길로 갈 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을 보면서 사석에서 제가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그 아직도 비주류잖아요. 당내에서.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대놓고 대못을 박는 거예요. 비주류구나 하고.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뭐 양양자 의원, 조정훈 의원, 그 선도에는 뭐 박용진 의원이 계신데 당내에서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한겨레 신문조차 이건 위법이다, 아니 꼼수다라고 비판하는데 당내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고 지도부를 향해서 직언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없습니까? 5분밖에?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뭐 되게 무서운 걸 질문하실 줄 알고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나 조홍천 의원의 경우는 어쨌든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하고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직접 면담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는 분들이 있고요. 의총에서는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말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요. 그래서 앞으로 원내 지도부가 새로운 길을 찾고 광장의 길로 가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그 길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할 거고 당 안에 많은 동지들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가 절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소탐대실, 상황 논리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논리로 그렇게 포장해서 소탐대실의 길을 겪고 더 큰 패배를 가져오는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박용진 의원님 포함해서 당내에서 반대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아직 상황은 뭐 표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보셨고 박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이었죠.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다가 결국 안건 조정위에서도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오늘 한 조간신문과 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많이 했더군요. 함께 보시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검수완박 강행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철험회, 뭐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이런 분들 막무가내다.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고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라고 양양자 의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양양자 의원의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철험에 이런 분들이 양 의원에게 검수완박 안 하면 죽고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 감옥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은 강행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도와주면 민주당 복당시켜준다. 날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사실관계는 좀 파악해 봐야겠고
양양재 의원은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양 의원 그 검수완박 반대하지 마시오. 검수완박을 해야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안 간다.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논란일 텐데요.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서두르냐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먼저 양양재 의원이 뭐 철험회 소속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철험회가 굉장히 강경한 주장을 하고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다른 분 얘기가 지금 멈출 수 없는 건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 20명 이상이 뭐 감옥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는 건데 자 먼저 양양재 의원을 대신해서 민영배 의원을 무탈당시킨 이유가 양양재 의원의 글 때문 아니겠습니까? 양양재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제 글을 올렸죠. 그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국가의 이익에 검수완박법이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돼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오히려 범죄 피해자들, 그러니까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내가 찬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이 논리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70년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조차 설득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설득을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양재 의원이 주장하는 결국은 이것은 뭔가 민주당이 쫓기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두려움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폭주하고 이렇게까지 민주주의 제도를 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취지를 다 몰각하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누구나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 청와대 인사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캥기는 게 굉장히 많은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정무, 민정, 정책 라인 등 8개 청와대 8개 조직이 개입됐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로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죠. 그다음에 또 울산시장 선거 그다음에 원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였던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 전부 다 청와대 비서관에서 꼬리자르기를 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한 두려움이 이렇게 폭주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폭주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양양재 의원이 누가 들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런 이야기를 양 의원에게 한 민주당의 의원 누군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지도부가 밝힌 바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밝힌 건데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정의당에서 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정의당은 이거 반대가 당론이니까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 입법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양양재 의원 지금 얘기했던 거 민주당의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간다라고 말했던 게 그것 때문에 검수완박을 이렇게 서두른다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방패 입법 아니냐 이런 지점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우리 그 전에 보면은 거의 술자석에서 많이 얘기들 할 정도로 그런 가벼운 얘기였는데 왜 이렇게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이 몰아가느냐라는 얘기할 때 누구 이래서 방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 내에서 빨리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국무회의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결국에는 작년에 그렇게 시끄럽게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시끄럽게 해서 공수처 만들고 결국엔 수사 기소 독점 해체하면서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게끔 했다가 이제 그마저도 다 없애는 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저희가 시중에서 그냥 쉬운 말로 가벼운 말로 넘어가면서 얘기해 왔던 게 어쩌면 양양재 의원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 민주당 지도부 내에 이런 속내가 있었던 거라면 그런 얘기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저렇게 강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마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양양재 의원의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도 흥미롭더군요. 위장 탈당까지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직접 지도부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들었다. 실명을 공개했어요. 두 가지요 말했다.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 이 말은 대선도 졌는데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박홍우 원내대표가 양양자 의원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지지층, 강경 지지층 일부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 말인즉슨 민주당 지도부가 지지층의 목소리에 밀려서 이렇게 강경하게 간다라는 걸로 나중에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의 대목 같아요. 실제 박홍우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못한다. 문 퇴임 전 못하면 안 된다는 믿음,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 지도부를 양양자 의원이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양양자 의원이 흥미로운 표현인데 철험회가 곧 민주당 같다. 그러니까 황운하,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이 구성되어 있는 이 철험회가 곧 민주당인 것 같다라는 말은 이 철험회의 강경한 목소리가 곧 민주당의 당론처럼 돼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뭐 이해를 못하는 듯한 걸 양양자 의원이 문제로 삼았는데 박 의원께서도 보시기에 공감하세요? 철험회가 곧 민주당 같다? 그건 뭐 양양자 의원이 보는 느낌이시니까 뭐 그건 별로 이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그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변화, 중대 변화를 두고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법안 내용과 실제 어떤 형사사법 체계 현장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를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지금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 법을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지를 놓고 조급하게 보인다.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 논쟁이 아예 그냥 훅 지금 뛰어넘어서 민영배 의원의 어떤 그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형태로까지 나타나는 요 정무적 상황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앞부분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법은 만들긴 합니다만 그게 적용되고 운용되는 과정과 경찰과 경찰의 여러 오래된 논쟁과 관련해서는 모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선진적인 어떤 형사사법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맞냐? 이건 계속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 어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철험의 입지가 강한 건 맞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일단 소수지만 뭉쳐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박해보다 더 강합니까 입지가? 저희가 더 적잖아요. 우리는 조금 박해 넷 그리고 한 명은 탈당. 금이 없어졌군요. 네, 그렇죠. 해는 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생겨나는 뭐 어떤 뭐 뚜렷한 목소리 이런 힘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못하면 안 된다. 이번에 못하면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논리와 불가피한 선택이 소탐대실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요. 이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시켰다고 치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치자고요. 다음 총선은 저희가 이겨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대명천지에. 지금 무슨 박정희 때도 아니고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으시군요. 그게 아니고요. 국민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신뢰다. 만일에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럼 민주당 국민들이 지도부는 가만두지 않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시간표를 놓고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이 검찰 개혁, 형사사법 체계의 큰 개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5월 9일 이전에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5월 9일이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 민주당이 훌륭한 법안을 만들었구나. 더 이상 검사가 지 멋대로 자기 편은 빼주고 자기가 미운 놈은 무조건 기소하고 수사를 약하게 하거나 세게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딱 생기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밀고 나가야지 달력을 보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도부를 향한 강력한 또 소신 발언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임기가 시작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법안이다라는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묻고 싶었던. 왜
달력만 보느냐. 훌륭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론 못 내는 비대위, 공천 내홍 전면전. 양당 모두 공천 내홍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공관위에서 송영길, 박주민 두 분을 컷오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나에 대한 컷오프는 이재명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다.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표현인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제 타격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재명 기자, 선제 타격이라 하면 우리 대선 기간 때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아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게 명백하다면 안보적으로도 선제 타격밖에 없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하자 민주당에서 전쟁광이다 라고 문제 삼았던 그 표현. 송영길 대표가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을 전쟁광이라고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 대표가 지금 그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얘기한 건 이거죠. 나에게 대선 책임을 물어서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건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거고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 복귀를 막으려는 선제 타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막는 건 이재명 고문의 정치 복귀를 막는 거다. 이렇게 이제 등가시킨 겁니다. 자신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직 당대표를 지냈고 또 본인도 대선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분이 이재명 고문과 등가시켜서 이재명 고문과 그러니까 자신의 복귀와 이재명 고문의 복귀가 같은 거다라고 만들어서 이재명 고문 뒤에 숨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복귀의 명분을 자기가 스스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20일 만에 템플스테이를 하다가 갑자기 서울시에 나오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 전 비대위원장이나 그리고 당내에서도 특히나 서울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공감을 얻지 못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 때문에 결국 전략공천위가 배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을 다시 이재명 고문의 복귀와 연결시켜서 논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게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폭주에 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하고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그러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데 과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당내 내용을 그야말로 개파 싸움으로 본인 스스로가 끌고 가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민주당이 물론 이제 대선 패배가 이제 대선이란 가장 큰 선거 패배를 하고 나면 사실 많은 정당이 다 내용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근데 그걸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부, 전직 대표 등이 오히려 그것을 더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이야기대로라면 송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와야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정치를 복귀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송영길 대표 출마를 반대해왔던 의원인데 비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전략 지역구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선정을 하고 배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송영길 대표 스스로가 당대표를 사퇴하면서 하신 말씀을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했다.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비판 나왔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의 지방선거 이슈가 민주당 내의 개파 싸움으로 비화되고 될지도 모르는 한 장면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계는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자, 그러자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송영길 대표의 공천 여부를 두고 전면적으로 붙는 어떤 시발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 당 얘기지만. 뭐 상대당 얘기라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복잡한 것 같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소위 이 공천이라는 것도 진짜 모르는 눈치예요? 진짜 모르겠어. 이 공천이라는 것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갖고 뭐 보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결국엔 보니까 안에서 뭐 개파 싸움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글쎄 뭐 민주당이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사실은 이 여야가 균형을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갖고는 어떻게 될까 뭐 걱정도 사실은 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좋겠구나라는 안도의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은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 우리 비대위원장인가요? 공동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송영길 대표한테 얘기했던 잣대, 그다음에 또 다른 공천이 확정된 누구한테 얘기했던 잣대, 이런 잣대들이 그 안에서 왜 이렇게 모순되게 서로 다른가라고 저는 궁금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국엔 그 역시 개파 싸움 속에서 그저 이때는 이 명분, 저 때는 이 명분 갖다 들이대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여전히 앞서 우리 검수한박 논란과 마찬가지로 그냥 씁쓸합니다. 빨리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의 끝이 누구의 승리로 점철될까라는 그 결론이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친명 반명 갈등이 아니냐라는 관측이에요. 일단 관측입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정성호 의원, 개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냐. 안민석 의원, 서울 경선판이 흥행 실패 길로 가고 있다. 이원욱 의원, 남대시 개파 공천 운운하는 것 의아하다. 친문계 의원, 송영길 뒤에 이재명이 있을 것. 경선 결정하면 친문계 집단 반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 개파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친문계 의원은 친문계 집단 반발 나올 거다. 송영길 뒤에 이재명이 있을 거다. 경선이 결정되면, 즉 컷오프를 안 하면. 지금 민주당의 한 축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면서 컷오프해야 한다는 입장. 또 다른 민주당의 한 축은 소위 송영길 전 대표를 필두로 지금 이재명 정치 복귀를 막는 거냐, 선제 타격하는 거냐라는 군사 용어까지 쓰면서 반발하고 있는 이 상황. 두 가지 딱 기류가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그 이재명의 복귀를 막는 선제 타격이다라는 송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는 명분 없는 출마다라고 비판했던 제가 선제 타격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선제 타격을 한 거죠. 선제 타격도 되게 꽤 앞에 했죠. 상당히 앞에. 예. 출마하시겠다는 얘기 나올 때.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재논의 물대기. 네.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재명 끌어들이는 아전인명. 아전인명.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밭에 남의 물을 끌어다 들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고문을 끌어다 들이는 거다. 이재명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리한 대로 지금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적절치 않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어필하셔야 될 본인의 장점, 본인의 어떤 비전 이런 거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 의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의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논리를 당내 개파 갈등 논리로 이렇게 확 끌어와 버리시니까 전직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당장 보세요. 민주당은 개파 싸움에나 제가 몰두하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돼서 우리 지금 돌직구쇼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뭐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국민의힘의 박정환 전 대변인께서 잘 좀 해라 이렇게 얘기 걱정까지 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남의 당의 걱정까지 샀다. 예,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 있는 당의 지도자이시니까 지금의 어렵고 공공한 처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박용진이 먼저 그 얘기를 꺼냈으니 박용진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다른 서울의 의원님들, 김민석 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논리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지. 이재명 끌어들이기라 좀 답답하죠. 그러면 짧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매우 선제적으로 타격을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송영길 출마 안 된다. 그게 혹시 이재명 고문의 정치 복귀를 막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지금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런 선제 타격이 된다는 얘기는. 저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권고를 드렸는데 그걸 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말을 보냈더니 왜 주먹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이런 건강한 논쟁과 논의를
개판 논리로 막아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예. 오늘 소신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당으로 복귀해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말하고 당 가도 괜찮은 거죠?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입니다. 예. 네. Are you OK라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 결국 이제 이재명 복귀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보궐선거 출마, 경기도의 어디인가 보궐선거 출마에 경기도민들은 찬성하냐 마느냐 뭐 하나의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분당 지역이 최근 이재명 지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경기도민 이 결과에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결과에서 57.5% 과반이 넘게 60% 가까이가 반대를 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아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지만 보궐선거 나오면 안 된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박승 변호사님, 뭐 분당의 어떤 현역 의원이 뭐 성남시장에 나가고 그 지역이 재보궐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그 분당의 보궐선거로 나온다라는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찬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그 출마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은데 예. 언뜻 보면 불과 2, 3개월 전에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당선되지 못한 이재명 고문이 곧바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데 대한 반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답변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견해 차이로 보이고 실제로 이재명 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만다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출마했을 때는 이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은 상당히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잡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대구를 두고서 각 후보들끼리 이 삼각함수가 복잡합니다. 홍준표, 김재원 갈등, 김재원, 유영아 갈등. 이 대구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착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함께 보시죠. 대구입니다. 홍준표 45.8, 김재원 20.2, 유영아 20.1. 김재원, 유영아 단일화 논의했다가 뭐 서로 남 탓하면서 최근 일단 파행된 바 있죠.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후보가 유영아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게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서 좀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할 때 보니까 대구 북구가 어딘지 남구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겠다는 분이 대구 시장을 이재명 기자, 김재원 후보의 주장이에요. 주장일 뿐인데 이런 거예요. 유영아 후보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니 당신 사퇴하시라라고 얘기했다라며 김재원 의원은 대구의 동서남북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폄훼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아 변호사도 할 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김재원 의원이 이제 강조하려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전 최고위원이 아마도 유영아 변호사가 사실 군포에서 이제 3번 나왔다 이제 떨어졌었죠. 그리고 사실 대구는 이제 어렸을 때 살았지만 그 뒤에 이제 대구에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것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대구 지리도 모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어쨌든 단일화 논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양쪽이 이제 한 번 만나 결렬됐습니다. 양쪽 다 이제 주장이 명확한 거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경선 룰대로 여론조사 50%, 당심 50%에서 빨리 결론을 내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한 거고 유영아 변호사는 거꾸로
나는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사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상대의 사퇴를 양보를 요구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판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양보를 요구해서 그 단일화가 성사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어쨌든 이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 대구 경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지원하는 선언을 하면서 후원회장으로 전면 등장하면서 이제 관심을 크게 끈 거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내가 지금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을 묶어 놓은 건 아닌가요? 또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전 박 전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다는 표현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선에 저는 그것은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의를 지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지키는 건 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존중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꾸 박 전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건 결국은 어제 대구 내부의 민심도 굉장히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글쎄요, 뭐 단일화님이 결렬됐지만 결국은 정정당당하게 각자의 실력을 승부를 봐야겠죠. 한편 민주당에서는 서재현 후보를 공천을 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보실 텐데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내일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 양자 대결. 김동연, 김은혜 42.7 대 43.1, 김동연, 유승민 40.6 대 36.2.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자,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남의 김태흠, 충북의 김영환, 대전의 이장우, 세종의 최민호. 그리고 경기는 내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핫삼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성접대 받았다. 한겨레 신문이 과거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오보로 밝혀졌고 한겨레 신문이 사과를 윤석열 당시 검사를 향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접대 오보 출처가 김용민 의원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겨레 신문이 2019년 10월 11일과 2020년 5월 22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받았다. 검찰 윤중천 진술을 덮었다. 윤석열 접대 진술 덮었다 기사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라고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얘기하고자 싶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타 언론 매체의 어떤 오보를 뭐 저희가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자 한 건 아니고 이게 뉴스가 아니라 이게 뉴스라는 거예요. 보시죠. 자,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 재심 사건 전문이죠. 김학의 의혹 사건 담당했었고 오보 출처,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성접대 받았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오보 출처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이규영 검사를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김용민 검수한박 강행에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춰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자 이거 뭐 어떤 얘기입니까? 갑자기 한겨레 신문 그 윤석열 성접대 오보 얘기도 나오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 박준영 변호사가 과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입장인데 당시 한겨레 오보의 출처, 즉 제보원 내지는 그 출처를 전달한 자가 김용민 의원 등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직접 고소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나도 그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나를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서 그 제보의 근원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김용민 의원 등이 직접적인 고소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쟁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고 더더군다나 고소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은 사실적 시인지 허위사실적 시인지 구분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구별하는 절차는 밟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단순히 이 진위 확인을 위해서 고소를 하라는 발언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도 전혀 무대응을 하게 되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한겨레 오보가 나왔을 때 그 직후 내가 타 방송사에 가서 이는 오보인 것 같다고 분명히 발언도 했었다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종의 논쟁거리이지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김용미 의원은 이렇게 SNS를 했어요. 고소는 안 하고 추측은 자유다라고 SNS에 올렸다는 것도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 당시에 이런 입장을 보였었죠. 함께 보시죠.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한겨레 보도에 완전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신문을 고소한 바 있었습니다. 대검 간부들에게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라고 밝혔던 대목도 있습니다. 그때 박지원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한 언론인데 고소 취할 생각 없냐? 그러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면 말고식이 한겨레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를 해야 내가 취하겠다라고 답한 대목도 상당히 유명했었죠. 그 대목 들어보시죠.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명되지 않더라. 여러 정황들이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됐지. 계속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아니, 제가 아까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좀 가물가물한데 박정하 전 대변인이 또 선거 때 공보실장님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오보라고 사과를 했고 뭐 그렇게 고소를 취하했어요? 취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취하했군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한겨레 신문이 나중에 이건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정정 보도를 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출처가 누구냐가 논쟁이잖아요. 김용민 의원은 뭐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저런 기사가 왜 어떻게 한겨레 신문의 일면에 보도가 됐다라고 보세요? 누가 출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 뭐 취재상의 미스였을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처가 어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한겨레에 누군가가 저런 내용을 제보했다고 보고요. 당시에 그 뭐 이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 개혁이라는 무언가의 빌미로 쓰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당시 총장을 걸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를 걸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만들어내고 검찰 개혁을 만들어 완성을 하려고 하는 소위 그쪽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쪽에 누군가의 저는 이 작전 아니면은 뭐 잘못된 제보 뭐 이런 불손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 개인 견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 자 이재명 기자, 아니 워낙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 별장에 놀러 간 일이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검찰총장을 그 별장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 뭔가 냄새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 한 큰 언론에게 흘려서 언론이 일면에 쓰게 만들었다. 근데 박정하 대변인의 주장은 거기에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 기획된 건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까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에서 일정 부분 확인된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죠. 기소하면서 허위 공문 작성을 일단 이제 혐의에 넣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뿐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그리고 또 검찰의 고위 간부들도 성접대를 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에 작성을 합니다. 허위로 작성을 합니다. 누가요? 그것이 이규영 검사가요. 이규영 검사가 허위라고 이제 검찰은 밝히고 있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이 허위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론에 갔습니다.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검찰에서는 이규영 검사가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영 검사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3자를 거쳐. 그것이 지금 뭐 박준영 변호사가 주장한 것처럼 김용민 의원인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를 거쳐갔다고 해도 어쨌든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혐의까지 적용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규원 검사가 왜 있지도 않은 피의자의 진술, 즉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왜 그리고 이규영 검사가 왜 이거를 의도적으로 흘렸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까? 그것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이제 재판 결과 봐야겠지만 공소장에서 이제 검찰에 보는 시각은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게 2019년 10월입니다. 그때 되돌아가 보면 조국 사태가 한창 전개될 때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더 불붙을 때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만들려고 허위 보고서 작성 및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재판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런 추정 속에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는 결국은 검찰 개혁의 어떤 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철험회라고 하는 강경한 의원들이 지금 사실 뭐 당론을 주도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 당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김영민 의원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을 알 테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아니라는 게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인데 글쎄요. 근데 김영민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이 보도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사실 김어준 씨도 이 보도가 나오자 곧장 본인 스스로가 한겨레 보도가 오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글쎄 얼마만 관여되어 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때도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참 흥미롭군요. 그때와 지금 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없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 이런 게 리크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재판 결과로 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정호영 감싸기 안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할 건 검증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덮어놓고 지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지금 묘한 어떤 기류 변화? 박지원 대변인, 인수위에서 40문직이 아니다라는 브리핑을 굳이 했어요. 40문직이 아니다. 그리고 도덕성도 따져봐야 할 범주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감싸기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기류 변화입니까, 명확한? 글쎄요,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완벽하게 파악해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처음에 그 정호영 지명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달라진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어떤 판단들과 그다음에 정호영 지명자가 어떻게 해명을 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국민적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저는 통일동 비서실도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런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도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좀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게 총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인데 박윤진 의원님, 그 우선순위가 제일 타겟 뭐 이런 표현은 뭐 그렇습니다만 아까 뭐 선제 타격이라는 발언도 나왔으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고요. 저 인사청문 요청서를 이제 보내오면 그 국회에서 우리 이제 법이 정한 국회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제 들여다보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뭐 그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또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박정화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청문회까지는 가자 그래. 오케이. 그리고 그거 들여다보고 청문회에서
탈탈 털고 서로 확인하고 털고. 그렇게 합시다. 예. 네. 그런데 저 이 과정에서요 국민의힘에 아쉬운 게 있어요. 과거에 조국 장관 청문회 앞두고서요 박용진도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영린이다. 교육, 자녀 교육, 병역 문제는 국민의 영린이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때 저 초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조금 박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조금 박해 있어요? 국민의힘에 박용진처럼 배포 있게 국민의 눈높이와 산식에서 얘기하는 분이 있냐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공정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신 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니에요? 이분 국회의원 되더니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국민의힘 그냥 이렇게 나 몰라라고 대통령이 혹시 나한테 전화하지 않을까 이런 저 이상한 생각들 하시면서 국민들 앞에서 원칙, 기준, 약속, 상식, 눈높이 여기서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 나서셔야 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이 나서야지. 우리 민주당이 나서면 정쟁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뭔가 그 비주류 소장파 구인 모집 하는 멘트 같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뜨거운 소식 함께 보시죠. 이은혜가 검경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진술을 잘 안 하더니 판사에게 자필 진술서를 썼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수사에는 별로 협조를 안 했는데 판사에게 존경하는 판사님으로 시작했겠죠. 조연수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게 무서워 함께 도망치게 된 선택을 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검찰 수사를 언급해요. 감금, 강압, 검찰 진술 거부한 건 부당한 대우 받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보거 피를 쫙쫙 넣었다. 살인 미수가 아니냐라는 것도 나쁜 얘기 나눈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서에 썼다라고 합니다. 보거 구매에 손질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 보거 도구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 절대 주지 않는다라고 도거 독 살해 의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는 말을 재판장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박성미 변호사님, 이런 말을 검찰 조사에서 해야지 좀 의아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이은혜와 조연수는 체포를 눈앞에 두고 우리 체포되더라도 일체 진술을 하지 말자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진술서는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은혜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변호인과의 협의 없이 자신이 독단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기대서 도망치게 된 선택을 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앞으로 도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살인 미수와 관련해 보고 음식 다 같이 먹었습니다.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라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나름의 소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살인입니다.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살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는데 이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을 불사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은혜, 조연수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진술을 했을 때 그 진술이 향후 재판 단계에서 무죄에 배치되는 진술로서 무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더 낮춰버린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행동이네요. 그렇죠. 향후 기소가 되게 되면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열람 복사해 보고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본 다음 꼼꼼히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노려볼 심산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살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리적인 공방의 여지가 충분하고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본 뒤에 과연 자신들에게 구조할 의무가 있었는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충실히 다투나갈 의사로 그 향후 절차를 앞두고 나에게 해가 될 일체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정작 중요한 살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고도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 매우 흥미롭습니다.
소름 돋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주가 이제 청문회 전국입니다. 총리부터 이제 슬슬 청문회 시작하죠. 법무장관 내정자 한동훈 청문회는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장관 공관에 간다, 뭐 이런 보도와 관측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제가 임기 중에는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 누구든지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이 새만금과 이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 관저 물색이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 검토했던 육참 공간은 너무 노후화됐다. 비가 샌다면서요. 리모델링은 최소 몇 달 걸린다. 외교부 장관 공간은 1년 전에 리모델링, 연회장 등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해당 공간은 5월 9일까지 사용한다. 5월 10일 취임식 맞춰 바로 입주가 어려워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은 불가피하다. 뭐 괜찮죠, 며칠. 확정 시 주 2, 3회 외교 행사 열리던 외교장관 공간 대체지 물색이 숙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아 실장님, 지금 육참 공간이 너무 안 쓰고 오래돼가지고 거기가 비가 새고 벌레가 나오고 뭐 우풍이 들고 그 정도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좀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좀 검토하고 발표를 가지고 왜 저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옛날에 청와대 말기에 그 외교장관 공간에 가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외교장관 공간은 손도 댈 것도 없고요. 굉장히 좋아요. 어허.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외교장관 공간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저렇게 뭐 5월 10일 이후에 지금 현재 있는 서초동 사저에서 당분간 출퇴근하신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급하고 바쁜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예비비 때문에 고생했던 거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애초에 왜 유참 공간을 얘기를 했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기로 한 거니까 뭐 서초동 주민들도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얼마간 출퇴근 거기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 대통령 되셔서 국민 잘 보살펴 달라는 한 마음으로 국민들 다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까 다소 불편한 것들 다 감안하고 넘어가서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또 시간 허비하지 않게 저는 뭐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장관 공간은 꽤 괜찮다, 좋다. 대통령 공간으로 뭐 적절하다 이런 거군요. 자,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취임 당일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5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개방 예정이다. 1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이 돼요. 꽤 넉넉하게 개방이 되죠. 1차 개방 기간 5월 10일에서 20일까지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루 39,000명 관람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취임식이 5월 9일이죠. 10일이죠. 그러니까 취임식 때 맞춰서 청와대를 개방하게 되면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워줘야 되니까 10일 오전에 10시에 개방하려면 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워줘야겠군요. 그때 또 논란이 좀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9일날 본인 스스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9일에 나와서 하룻밤을 모처에서 지내고, 그리고 10일날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에 양산 사저 내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죠. 그러니까 아마 9일 전, 그러니까 10일 전에, 10일 0시가 되기 전에 이제 직무를 마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개방을 하는 건데 원래는 조금 본 것처럼 오전 7시부터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다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만 뭐 관제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상황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에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 많은 거죠.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좀 준비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10시부터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청와대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저희 조금 전에도 이제 군관 관저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관저를 옮기려다가 다시 외교부 장관 옮긴다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자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뭘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내일부터 개방하니까 뭐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누가 생각해도 청와대를 개방하려면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동선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건물들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10일 날 그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서 바로 개방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전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예.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잔인하다라는 입장을 냈군요. 왜 하루빨리 퇴거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래 김은혜 대변인 때 김은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대변인을 할 때 10일 0시에 개방하겠다 그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거기 관저에 있는 대통령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또 그때 김은혜 대변인이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세입자는 무서운 집주인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죠 논리가. 0시에 개방한다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0시에 개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나가겠다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고민정 대변인은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9일에 먼저 나오겠다라고 합의가 뭐 원만하게 다 된 거니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성김대사. 성김대사랑 어제 저녁에 만찬,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정진석 의원 모습도 보이고. 정진석 부의장, 조태용 의원 이렇게 그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참모였던 조태용 의원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뭐 충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왔었던 우리 정진석 부의장 등에서 성김대사와 함께 저녁 만찬하면서 한미 관계, 외교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굉장히 취임식하고 빨리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될 거란 뭐 관측도 있죠? 아마 5월 20일경에 그 방한을 해서 양 한미 정상회담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역대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그동안 국민들이 염려하셨던 동북아 정세 속에서의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대로 바로 잡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협력이 이제 본격 가동되는 게 아니냐. 아까 저 사진을 보고도 그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정말로 뜨거운 토크들 해봤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뜨거운 이슈와 뜨거운 토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